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 여성 인구 가운데 가임 여성 비중이 사상 최초로 절반 아래로 내려가면서 출산 관련 인구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우리 사회가 내년부터 15세에서 64세를 의미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 절벽에 부딪힌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하루 단 30분 아이와 눈을 맞추고 시간을 보내면 아이를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년 동안 진행된 이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책을 읽거나 함께 몸을 움직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요. 이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며 언어적 자극을 받아 인지 능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올해 전체 여성 인구 가운데 가임 여성 비중이 사상 최초로 절반 아래로 내려가면서 출산 관련한 인구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일가정 양립 지표를 보면 올해 가임 연령에 해당하는 15세에서 49세 여자는 1,265만 6천 명으로 전체 여자 인구의 49.5%에 그쳤습니다. 이 비율은 2002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로 5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여자 평균 초우 연령은 30세로 나타나 사상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습니다.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지난해 30세에서 34세 1000명당 출산율이 116.7명까지 치솟으면서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높았던 반면 25세에서 29세는 역대 최저치인 63.1명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과학 성적이 35개 회원국 중 모두 10위권 안에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조사에 비해 순위는 다소 떨어졌고 상위 수준 비율은 줄어든 반면 하위 수준 비율은 증가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새 2차례 대책이 시행됐지만 효과는 크게 없었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법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2005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듬해 정부는 허겁지겁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엮은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계획이 끝나고 5년 뒤 2차 계획이 발표됐지만 유리한 출산 환경 조성 등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80조 원이 넘는 돈이 저출산 대책에 투입됐지만 합계 출산율은 2007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통계를 작성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부랴부랴 보완책을 발표했는데 난임치료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 수당 확대, 다자녀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혜택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올해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43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이면서 거시적인 그림이 없었고요. 방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책은 굉장히 많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었던 그런 결과가.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추진과 기업 10곳 중 6곳만 시행하고 있는 육아휴직제 확산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방향성이 확실한 정책과 더불어 기업들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 사회는 내년부터 15세에서 64세를 의미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 절벽에 부딪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65년에는 2,062만 명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적어지면
그만큼 소비가 줄고 경제 활력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2015년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서 1위를 차지했으나 2065년에는 가장 낮아질 전망입니다. 반면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점차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5년 654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 2065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부양 부담도 3배로 늘어납니다. 지난해에는 3사람이 1명을 부양했다면 2065년에는 1명이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 추세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 전 추계에 비해 출산율은 낮아졌고 기대 수명 증가 속도도 다소 빨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초저출산과 노인 부양 문제 해결, 그리고 경제 위기와 장기 불안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절실해졌습니다. 인구 절벽을 맞이하면서 일본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고 미국은 집값 폭락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전자파 차단 스티커 붙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품 대부분이 전자파를 전혀 차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무용지물입니다. 전자기기가 내뿜는 몸에 해로운 전자파를 흡수해준다는 전자파 차단 제품들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전자파를 흡수한다는 비치형 원뿔 제품부터 전자파 차단용 이불과 조끼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붙여 쓰는 액정 필름이나 금색 스티커 등 익숙한 제품도 눈에 띕니다. 실제 성능은 어떤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험해봤습니다. 전자파 차단 제품을 부착한 스마트폰을 외부 전파와 완전히 격리된 실험실에 넣은 뒤 문을 닫고 전자파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측정해봤습니다. 전자레인지 바로 앞에 전자파 차단용 조끼와 이불을 펼쳐봅니다. 조사 결과 액정 필름과 이어폰처럼 꽂아서 사용하는 이어폰 거리는 전자파 차단 효과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티커와 쿨패드, 케이스와 카드의 경우 전자파 차단 효과는 있었지만 안테나 성능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파우치 제품의 경우 전파 자체를 아예 차단해버려 스마트폰의 송수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자파 차단 콘센트 필터를 꽂고 전자레인지를 돌렸더니 오히려 전자파가 늘었습니다.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차단 제품과 일반 생활환경용 차단 제품 총 19종을 시험한 결과 모두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전자파 차단 효과를 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몸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할 보온 아이템 하나씩 챙기실 텐데요. 이런 보온 아이템들도 잘못 쓰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길 목도리나 장갑 같은 겨울철 보온 아이템을 착용한 사람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표면적이 넓은 목은 체온 조절에 취약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목도리는 체온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날씨가 추우면 목과 어깨가 움츠러질 수 있는데 목뼈와 목신경, 척추까지 뻐근해질 수 있는 만큼 목도리는 목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복은 입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섭씨 3도 높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종아리까지 다리 일부를 감싸는 부츠는 멋을 내기에도 좋고 보온에도 효과가 있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츠가 종아리 쪽에 꽉 끼는 형태인 경우 하지정맥류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발끝에서 무릎, 허벅지 쪽으로 쭉 올라오는 정맥의 순환을 좀 막아버리기 때문에 고장나면서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자주 좀 벗어서 발목 운동도 좀 하고 장단지 근육을 좀 스트레칭 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핫팩은 보통 섭씨 40도에서 70도까지 발열 온도를 내는데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피부가 노출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양육위기 한부모 가족의 지원 방안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중도 양육 포기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상희, 윤종필, 윤종호 국회의원, 박영미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대표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 양육위를 겪고 있는 부모들이 중도의 양육을 포기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해결 방향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상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친부모가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입법, 예산, 감사 기능을 총동원해 근본적 대책 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종필 국회의원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된 만큼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하며 제안된 의견들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이를 혼자 기르고 계신 분들의 힘겨운 상황을 소개하고 이런 분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한지를 소개하며 양육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한부모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입구에서 이런 이미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이미지가 그려진 현판을 달고 있다면 여기는 공공형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42,000여 개. 그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개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가정 민간 어린이집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원하는 수준만큼의 확대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정부는 2011년부터 기존의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을 실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그동안 양쪽으로 크게 성장해 2011년 말에 679개소였던 것이 2016년에는 2,000여 개소로 증가했고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든 운영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보육교사의 어떤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게 한다라든지 또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시한 그런 기준들을 제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와 유사한 정도의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장점으로는 첫째,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춰 부모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는 점. 둘째, 시간 연장, 장애아 통합, 휴일, 시간제 보육 같은 취약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셋째,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공형 어린이집의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지난 11월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 문화축제 현장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한 2016년 공공형 어린이집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두 곳의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원 50인 미만 어린이집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충남 천안의 둥굴레 어린이집. 2009년에 설립돼 현재 3개 반, 총 19명의 영아들을 보육 중인 전형적인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6개 어린이집 중에 유일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입소 대기자가 끊이지 않을 만큼 인기 있는 어린이집이라는데요.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프로그램의 주제는 채소 속, 과일 속,
엄마표 요리교실. 채소와 과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교실 한쪽에는 실제 배추와 당근이 교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놀던 거니까 아이들이 이제 간식이나 점심 먹을 때 어머 얘들아 여기 당근이 있구나, 우리 당근 이거 만져보고 저기 놀아봤지. 그러면 애들이 당근 있네요. 그래서 먹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둥글레 어린이집에서는 매달 한 가지의 과일이나 채소를 주제로 정한다는데요. 예를 들어 사과, 포도, 감자, 버섯 등을 주제로 정해 표준 보육 과정의 내용과 연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딸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딸기가 주제인 달에는 딸기 영역을 자유놀이 영역에 구성합니다. 각 교실에 자유놀이 영역으로 구성하고 또 표준보육과정 안에 있는 그 영세 산책 시간에는 친구들의 산책 시간에는 이제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 하듯이 산책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 달 동안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체험을 해본 다음에 맨 마지막 주에 그 모든 활동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토마토가 주제인 달의 마지막 주에 열린 퍼포먼스인데요. 거실 한편에는 토마토가 들어간 각종 음식도 차려져 있어 아이들에게 직접 맛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퍼포먼스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감 체험. 수많은 토마토를 직접 만져보고 밟아도 보면서 아이들은 온몸으로 토마토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토마토를 더 이상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게 되겠죠. 전에는 막 주스로 힘들게 갈아서 먹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먼저 먹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엄마 제가 먹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아이가 감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감자를 싫어해서 한동안 감자 요리를 안 해주기도 했고 감자를 안 샀다가 어느 날 이제 국에 들어있는 감자를 먹으니까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시점이 이제 퍼포먼스 끝난 그 다음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달의 주제에 맞는 의상을 갖춰 입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퍼레이드 역시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의 앙증맞고 귀여운 모습을 보며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부모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가정과의 소통도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입학하던 3월에는 거부하고 싫어했던 채소, 과일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만지고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채소 속, 과일 속, 엄마표 요리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대상수상 어린이집은 전남 여수에 있는 배우락 어린이집. 2005년 설립됐고 현재는 100명의 원아를 20명의 보육교사가 보육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공동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됐고 금년에 재선정된 어린이집인데요. 이번 공모전 대상을 받은 프로그램의 주제는 지구를 살려주세요. 바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업 중인 교실을 잠시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데리고 온 친구 어떤 친구예요? 지구온난화가 우리 친구도 뭐였더라? 한번 생각해보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일회용품을 많이 써서 지구가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했어요. 이산화탄소가 뭔지, 대기권, 저희가 공전자전 이 말 자체도 어려워했는데 이거를 자꾸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가정하고 접목시켜서 가정에서도 책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가져온 아이들이 얻어온 지식을 그걸 다시 발표해보고. 또 다른 반에서는 귤껍질을 절구로 빻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귤껍질로 걸음을 만드는 환경교육의 하나였습니다. 곱게 빻은 귤껍질을 직접 정원에 있는 꽃밭에 뿌려주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연과 환경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배우락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은 무척 다양하고 광범위했습니다. 유용한 미생물로 EM 흑공을 만들어 인근 하천에 투척하기, 아나바다 장터,
지역사회 환경 관련 기관 견학, 아침밥 먹기 캠페인, 우리 엄마 녹색 실천표 등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어느새 꼬마 환경 운동가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어린이집 담벼락 밑에 짜투리 공간을 예쁜 틈새 꽃밭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환경운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생활과 밀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배우락 어린이집 텃밭 농장에서 물을 캐는 날.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신나게 물을 캡니다. 이렇게 캔 무는 어린이집으로 가져가 아이들과 함께 깍두기를 담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제철에 맞게 고구마, 감자, 배추, 무를 심고 가꾸고 캐고 또 먹어보면서 아이들은 살아있는 교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들이 일단 점심 때 식판에 밥이 남지 않아요. 잔반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바깥놀이 나갈 때 서로 전기불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에서 엄마들 메시지들이 뭐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 써주세요. 뭐 냉장고 문 적게 열어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어머님들이 얘기해 주신 바람에 아이들이 행동의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이란 주제는 어른들에게도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배우락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환경 문제를 아주 쉽게, 아주 가까이에서 마치 놀이처럼 배우고 또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이곳에서 배운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국공립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 어린이집도 일정 부분 확대를 해서 한 2025년 무렵에는 이렇게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전체 아동의 한 반 정도는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좋은 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일까요? 한마디로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닐까요? 둥글레 어린이집, 배우락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가정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어린이집. 바로 공공형 어린이집입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을 점령한 GMO 식품 어떻게 가려 먹어야 할까 편입니다.
아이에게 말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어떨까요? 따뜻하게 안아준다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기, 엄지를 치켜 세워주는 등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아이는 그 순간을 더 오래도록 기억할 겁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